왜 중단했냐? 왜 중단했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적인 게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최저임금, 빠른 최저임금 인상 이걸로 돼 있었었죠. 그래서 임기 3년 내에 시간당 10,000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2020년까지죠. 그런데 2018년하고 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로 16.9%, 10.9%로 계속 공약 이행을 해가지고 전진해 갔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에 보수 언론하고 이 부패 세력들이 고용 참사다, 자영업이익이다, 막 이 가짜뉴스 쏟아냅니다. 가짜뉴스 쏟아내죠. 그런데 그 가짜뉴스 쏟아내면서 여기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니까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중단하기 시작해요. 포기라는 표현보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소득주도 성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초대 경제 수석을 했었던 홍장표, 저 부경대 교수 출신이죠. 홍장표 교수였습니다. 근데 2018년 6월 달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퇴진시키죠. 퇴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냐? 기재부 출신. 지금 IBK 은행장으로 있는 윤종원 씨가 그 자리에 들어가죠. 관료가 청와대를 장악한 겁니다.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2018년 11월 9일 날에는요. 청와대에서 우리가 흔히 경제를 관리했던 관료들을 견제하면서 관리했던 사람이 경제수석하고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정책실장이 당시에는 장하성 교수였었죠. 지금 주중대사라고 가 있는 이 장하성 씨도 퇴진시킵니다. 2018년 11월 9일 날에요. 그리고 비경제 전문가인 김수현 사회수석, 당시 사회수석이었었죠. 이 사람을 정책실장으로 앉히죠. 즉 청와대에서 기재부 관료들을 좀 관료들을 일정하게 좀 소통도 하거나 아니면 관료들한테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시킬 두 사람이 다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재부 관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경제 전문가, 정책실장이 경제수석보다는 직급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을 비경제 전문가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 기재부 장관한테, 기재부 부총리한테 경제 정권을 맡기겠다는 거죠. 이 장하성 실장이 퇴진할 때 2018년 11월 9일 날에 경제부총리도 교체를 합니다. 홍남기로. 지금 홍남기로요. 이 사람은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취임을 하는데 11월 9일 날 장하성 실장이 퇴진하는 날 같이 이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운영은 다 기재부 부총리한테 넘기겠다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 대통령도 그 이후에 경제에 대한 전권을 홍남기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문제는 이 홍남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정권에서요. 박근혜 정권을 상징하면 뭡니까? 경제. 창조경제잖아요. 창조경제 담당 부서가 어디였냐면 미래창조과학부였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었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전체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맡은 실무 책임자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냐?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발전, 창조경제 육성 이걸로 압축되어져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규제개혁 이야기하죠. 혁신을 위해서 규제개혁 필요하다 하면서 저 서비스 산업 발전이 뭔지 아세요? 신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숙박 공유 그러니까 이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거를 신서비스 산업 발전을 쭉 나가서 했던 겁니다. 예? 창조경제 지금 디지털 뉴딜하고 비슷한 거고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요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뭐냐면요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선호합니다. 기업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래 소득주 성장은 수요 가계의 소득을 그러니까 지원해줘가지고 수요를 살리겠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관료들은 뭐냐면 공급 정책 중심입니다. 공급 정책 중심. 공급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기업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기업 중심이에요. 기업을 밀어주는 경제 정책을 선호해요. 근데 소득주 성장 정책은 기업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가계를 밀어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 때로 돌아가는 거라서 제가 그 당시에 신문에 칼럼을 홍남기 2018년 12월 한겨레 신문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박근혜 3기다. 이런 제가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습니다. 예?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쭉 발표하는 경제 운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 했던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료에 의해서 청와대도 다 장악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아무런 견제도 안 받고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출발할 때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 게 뭐였었습니까?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일자리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되게 위원회 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위원회가 아닌 이상에는 대통령은 되게 그걸 안 맡습니다. 근데 거기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만큼 뭐냐면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일자리 현황판 이 뉴스에 공개가 안 되고 있죠. 2018년도에 고용 참사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보수 언론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소득주 성장을 만든 팀들을 퇴진시킨 거예요. 퇴진시키고 관료들한테 넘긴 거죠. 관료들은 뭐냐면은 기업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운영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칼날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나 과거 이명박 정부 때하고 무슨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차이 느끼는 거 있어요? 초창기에 소득주 성장할 때만 해도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지금 차이가 뭐 보이는 거 있어요? 규제개혁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단골 메뉴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차이가 뭐가 보이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 좀 해줘보세요. 포용성장? 이거는요 이명박 정부 때도 동반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민주화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포용성장을 하려면은 그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소득주 성장이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요? 이 낙수효과하고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관료들한테 맡기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관료들은요, 이 규제개혁 맨날 내쳤던 게 누구예요? 이명박, 박근혜가 맨날 이거 예쳤던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가 관료들한테 맡기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요? 초대 부총리가 누구였었습니까요? 김동연 씨였죠.
김동연 씨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 의해서 많이 그러니까 견제받았어요. 장하성 실장하고 맨날 갈등설이 이렇게 부각되고 그랬었잖아요. 뭐 김동연 패승이란 말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막 써대기도 했고요. 청와대에서 계속 견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 넘어오면서 관료들한테 힘이 실리면서 내세웠던 게 뭡니까? 플랫폼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바꿔가지고 홍남기가 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이걸 얘기를 하죠. 거기 플러스 빅3는 그냥 저걸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그게 지금에 와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한국판 뉴딜로 바뀌어 있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디지털 뉴딜하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디지털 뉴딜하고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하고 뭐가 다른가 저는. 그 다음에 지금 그린 뉴딜하고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른가. 관료들한테 맡기면요. 이렇게 표현만 바꾸고 똑같습니다. 항상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가요. 기업 지원 중심으로요. 관료들은요. 예? 그러다 보면은 개혁은 실종되고 차이가 없어져 버리죠.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가냐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칼라가.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개혁 정부들은 모피아들은 그 이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득세를 하고 개혁 정부에서도 득세를 하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바뀌지요. 자, 그리고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본 문제를 다룰 때 이걸 소개할 겁니다. 2019년도에 두 번째 위기가 오죠. 두 번째 위기가 뭐였었습니까요? 아베의 경제 침략이요. 아베의 경제 침략이 왔을 때 아베의 경제 침략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죠.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게 이제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자립화하는 기회로 만들자 해가지고 일본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촛불 시민들 때문에 이긴 거예요. 촛불 시민들이 단합을 해줘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토착예구들을 처음에는 얼마나 토착예구들이 불안감을 조성했었습니까요? 예?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아베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고 다스베이다 나가서는 아베 땡큐를 3번 외쳤죠. 세 가지 점에서 땡큐다. 일본에게 남아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소위 패배의식 뭡니까? 경제적인 종속, 경제 기술적인 종속, 그 다음에 의식에 있어서 종속. 이걸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일본의 이 소재,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서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한국이란 주요 고객을 잃을까봐. 이건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일본이. 나중에 우리가 일본 편에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결과로 우리가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촛불 시민들이 1등 공신이었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가면서. 그렇죠? 정부는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소부장 산업 자립화하겠다는 이런 걸 추진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 결과로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사실 비전공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 불화수소가스 이거 자급화가 성공했죠. 작업화에 성공했어요. 당시에 불합수소가스는 우리나라가 절대 못 만든다. 예? 막 99.9%짜리 만들어도 99.999 소수점 한 8개, 9개짜리 있는 이거까지는 못 만든다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립화했고.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고요. 일본 니네 거 안 써도 된다. 제가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 당시 언론들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요? 일본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엄청난 타격을 본다.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괜찮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산업구조를 알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요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으면은 제품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형 산업구조입니다. 후진국가들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중간에 일정 부분만을 이렇게 특화를 하죠. 그래서 선진국가들은 일본이 하는 거는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한다 이거예요. 예?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 자동차하고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하고 그냥 자동차로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 공정 과정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미세한 차이가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우리가 오랫동안 써오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한 게 있는데 그거를 수입차를 바꾸다 보면은 그 공정을 좀 변화시켜야 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불편하죠. 그런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제가 그 당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뭐 불화 폴리미드 이런 것들도 국내 기업들이 양산 체제 갖추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지금 국내 고객 잃어버릴까봐, 예? 일본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수출 규제한다고 저기 허가 안 내주고 그러니까는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 공장 짓고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해서 쓰는 기업들은 대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었었어요. 일본 이거 가지고 타격 엄청 받았습니다. 예? 타격 많이 받았어요. 예? 이거 나중에 일본 할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히려 산업체계를 선진화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기회로 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언론들에서 떠들어댄 것들은요. 대부분이 가짜뉴스고 예? 가짜뉴스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고령화 6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예? 60세 이상들이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은퇴 연령을, 예? 늦춘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령층 인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은 정부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공공일자리를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을 기재부가 증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고용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고용 참사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장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 정부에서는. 자기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소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재정은요. 예? 근데 칼자를 오히려 거꾸로 기재부한테 넘겨줬으니, 예? 청와대가 갖고 있던 칼자를 오히려 넘겨줬으니 고용 참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사람들은 다 퇴진하게 돼버리고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문제 같은 거예요. 자영업자 문제. 예?
우리가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아니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소사업장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오래 20-30년 동안에 소위 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준다는 명분하에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을 최저임금 인상을 굉장히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허용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저부가가치 소사업장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있는 상황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니까는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친 거죠. 아우성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한 거는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막 아우성 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껏 해준 게 뭡니까요? 자영업자한테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 정도 됐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잖아요. 예? 카드회사 노동자들한테 또 타격도 가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려고 할 때, 최저임금 공약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대책이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됩니까? 공정경제. 또 하나가 혁신성장이잖아요. 공정경제라는 게 뭡니까요?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경제에서 가장 불공정한 부분이 뭐라 했었어요? 재정을 그러니까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면요. 개혁정부가 재정을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금융의 민주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영업자들 부채에 대해서 금리 1%, 연 1%만 인하하게 되면은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한 640조 됐었습니다. 1년이면 1%면 6조 4천억 원이에요. 6조 4천억 원. 1년에. 그 금리 부담을 6조 4천억 원 줄여주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임금 인상분이 얼마 되냐? 그 당시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4조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큰 돈이죠. 그래도 6조 4천억 원을 깎아주고 금융비용을 깎아주고 4조 원 정도 임금을 인상하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들 그거 맞바꿀 게 아닙니까? 예? 자영업자들 금리 어떻게 낮춰줍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거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기업들 신용대출 굉장히 많이 해줘요. 예? 어떤 부분에 은행이 제대로 신용 공급을 안 해주는 부분들. 아는 부분에 한국은행이 신용대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요. 저는 이거를 자영업자나 가게들까지 확장시키라는 거 아닙니까요? 거기도 왜? 은행들이 그들한테 공급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신용 공급을요.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은 정책금융을 하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요. 그게 중앙은행이 기업들 지원하면서,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신용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세한 자영업자나 가게들한테 찔끔 해주고 있죠. 한 1%만 금리 내리라 이거예요. 대출금리 지원해줘가지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경제의 공정성을, 재정의 민주화와 금융의 민주화를 이거를 추진을 못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또 하나가 뭡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저임금에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은 그다음에 소기업장, 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을 해가지고 하는 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인상을 하면은 다른 데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구가.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산업재편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거죠. 혁신성장과. 청와대에 들어간 소득주 성장 정책을 만든 팀들이 이 산업재편과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노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 파악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료들한테 넘겼죠. 그래서
그래서 뺏긴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 성장 정책팀들이 청와대에서 퇴진당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은 거죠. 그래서 국정 운영은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죠, 옛날에요. 국민은 착한 의사 필요 없다.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한다. 예? 환자, 국민을 환자에 비유한다면 환자는 자기 병을 고쳐줄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냥 마음씨 좋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은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섬세한 이 국정 운영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 섬세하게 관료들을 설득해낼 수 있고 예? 그리고 저항할 때는 그것을 그러니까는 극복할 수 있는. 근데 혁신성장을 관료한테 다 갖다 바치고 관료들은 지금 혁신성장을 뭘 만들어냈습니까? 플랫폼 경제 활성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 용어만 바뀌었을 거예요. 구호만 바뀌었을 뿐이죠. 다 그냥 그러니까 이 구호야, 구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성과가 나왔으면요, 청년들 일자리, 가시적으로 이 성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청년들 일자리, 이게 아까 자영업자 부채 변화고요. 청년들 보게 되면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 2016년 때보다 소위 우리가 사실상 실업자, 공식 실업자는 제대로 현실을 반영 못 하잖아요. 예? 자기가 기회만 되면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못 잡아서 포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포함한 걸 가지고 확장 실업자라고 합니다. 흔히 사실상 실업자죠. 이게 2016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세요. 22.1%에서 22.9%로 더 증가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청년층의 고용률은 더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 문제는 더 나빠진 겁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게 왜 그러냐? 혁신성장이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성장, 젊은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신기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되는 스타트업 이런 데들입니다. 예? 되게 청년들이 관심 있는 데들이죠. 그러니까 혁신성장이 성과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이게 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료들은 자기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장악만,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예? 그 결과인 겁니다. 그 결과요. 혁신성장의 성과가 없다 보니까 수출액이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 2017년, 18년에 수출이 잠깐 올라갔다가 반도체 특수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잖아요. 예? 2020년은 코로나 때문이라 하더라도 2019년에도 떨어지잖아요. 예? 이 혁신성장의 성과가 못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소기업 사업장 1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이요. 전체 사업장 중에서 전체에서 41%에 있던 걸 45%까지 증가했습니다. 제조업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22%가 1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입니다. 소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이런 사업장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죠.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토지 불평등은 굉장히 심해졌고요. 예? 부동산 불평등이요. 경제 규모는 12위로 진입을 했지만은 산재 사망률은 OECD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는 아직도 그런 나라이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 산재를 줄이는 거. 산재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토지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요. 가계부채를 국민들이 그러니까 가게들이 빚을 안 내고도 안정적인 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조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되도록. 예?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지 않게. 예? 또 해주고.
자영업자들이 그 다음에 어려움을, 예? 이 금융의 공정성을, 금융의 민주화를 통해서 좀 해소해주고, 자영업자를 둘러싼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들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이죠. 남아있는 과제들이죠. 그렇죠?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 남아있는 과제인 것이지, 소위 말해 조중동이 공격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되어진 거. 이건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라 이거죠. 가계소득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소득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단됐다는 거, 문제는. 예?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이. 예? 그런 점에서 조중동이 얘기하는 문제,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요. 아, 교수님은, 제가 오늘 댓글에서 봤어요. 교수님은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드에서 하는 얘기하고, 최백은 TV나 또 어디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게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다시 권력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막 그냥 그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험담만 내놓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 프레임에 안 빠지려면은, 민주 진영이 무능 프레임에 안 빠지게 하려면은,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민심이 이반된 민심을 해결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정부와 민주당한테요. 무조건 그냥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예? 제가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중동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거기서 제가 차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하고, 조중동을 조중동의 저런 그러니까 가짜 뉴스 공격을 막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잖아, 이거는요.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조중동을 지지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을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러한 과제들인 거예요. 그러한 과제들인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시선이 해외에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 적폐들, 검찰 적폐들, 언론 적폐들만 해결하면요, 대한민국 진짜 멋있는 선진국가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선진국인 미국, 유럽 국가들과 달리 진짜 멋있는, 예?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예? 이런 선진국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부에 우리가 적폐, 검찰, 언론뿐만 아니라 경제 적폐도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되잖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 부패 세력들이 그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니까 또 이제 쏟아 부을 겁니다. 권력을 지네들이 뺏어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은, 오늘부터 소개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사가 돼주셔야 됩니다. 전사가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내년 대선, 3월달에 대선을까지는 전쟁입니다. 예? 저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기를 고사를 지내는, 예?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고 허위 뉴스를 계속 주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역이 실패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할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뚫고 소위 말해서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공격하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은 우리가 가짜 뉴스들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도 그것을 무장을 해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서 무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짜 과제는 무엇인지. 예? 제가 얘기하는 과제는요, 저 부패 세력들은 관심 없어요. 왜? 자기들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민주정부는 그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면 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가 전쟁이 시작이다. 제가 오늘 저녁에 다스베이스에 나가서요, 그런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이다고. 오늘부터 전쟁이다. 내년 대선 때까지 전쟁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대선까지 우리가 열심히 실력도 갖추고 열심히 그러니까 또 이 적폐 세력들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요. 예? 지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씩씩하게 4기 민주정부를 만듭시다. 오늘 첫 강의 이렇게 좀 이제 출발하는 점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 민주당 정부가 해서 왜 경제정책 칼라가 소실되었는가, 그리고 조중동이 얘기하는 이 특히 고용 얘기를 인구 구조하고 연결시키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사실 1시간 내좀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참 진짜 이게 실력이 없네요. 강의하는 실력이요. 꼭 시간을, 초과를 하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게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시리즈로요. 그리고 그 시리즈의 목차들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K방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지금 저들은 있잖아요. 저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년 초면 방역이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통제가 돼가지고 작년 4월 15일 날 그러니까 4.15 총선에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성공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망했다고 계속해서 구라를 칠 겁니다. 구라. 예? 경제 망했다고요. 제가 그때마다 다 그걸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